네, 서울이 열대야 기록을 이어가면서 오늘부터는 역대 최장이란 신기록까지 세우게 됐습니다. 부산은 연속 22일 열대야로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깼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도 전국적으로 최고 기온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어젯밤에도 서울이 열대야를 겪으면서 지난 118년 중 최장 열대야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이게 지금 한 달 가까이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일단 원인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계절이 여름이기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는데요. 유난히 그런 연속, 그러니까 우리 몸이 느끼는 게 한 2, 3일 나타났다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좀 단절이 되면 덜 뜨거움을 느낄 텐데 26일간 밤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더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여름과 달리 올여름에 유난히 그 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018년이 가장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7월과 8월 15일까지만 비교를 해보면 올해가 전국 62개 평균이 81%입니다. 습도가. 습도가요. 네. 그런데 그 2018년이 75%거든요. 확실히 습도가 높거든요.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밤에 수증기가 많다는 얘기니까 낮에 햇빛에 의해서 가열된 공기 지면 부근의 열이 수증기에 갇혀서 식지 않는 거죠. 네네. 자, 그런 그 특징적인 여름 그 올여름 날씨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 일수는 2018년이 같은 기간에 7월부터 8월 15일까지 확실히 한 11일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열대야 일수는 같은 기간에 이제 약 하루 정도 많은데 그 원인을 보니까 습도가 확실히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여름 유독 밤더위가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밤더위가 더 심한 이런 경우가 흔한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보내본 분들은 다 각 연령대별로 다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예.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가 더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여름방학이 되면 그렇게 더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1942년 8월 1일 날 대구에서 영상 40도를 기록했거든요. 예. 그게 1위였다가 2018년도에 8월 1일 홍천에서 41도로 기록이 깨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여름철에 40도 넘는 기온은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만약 50도가 나타났다 그러면 대단히 이변이죠. 그런데 그 나타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약간 기록을 깼는데 올여름에 아까 말한 열대야 일수가 최장 서울에 26일이니까 예. 이게 기록이거든요. 1907년 서울에 관측한 이래 처음이니까 예. 한 118년 만에 이렇게 열대야 일수가 최장 20.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한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더 나타날 가능성이 예. 있으니까 아마 그런 열대야 일수로 신기록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더웠다고 했던 2018년도 사실 네. 광복절이 지난 이후에는 폭염의 네, 기세가 그렇습니다. 꺾였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가는 건 도대체 이 폭염이 언제까지 네. 가는 건가, 이 열대야가 언제까지 가는 건가 이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뭐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더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가 중층의 고기압, 상층의 고기압, 티벳 고기압, 그래서 열돔에 가득 쌓여 있거든요. 예. 오죽하면 물론 태풍이 동쪽에서 발생하기도 했지만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못할 정도로 동쪽으로만 가는 자 이런 구도가 깨지려면 북쪽에서 찬 공기 덩어리가 쑥 내려오거나 네. 아니면 밑에서 필리핀 동쪽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밀고 올라가거나. 와서 강한 바람으로 이 더운 공기를 흐트러거리고 예. 또 많은 비로 식혀주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데 20일경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예. 전국에 비가 내릴 겁니다. 지역적으로 곳에 따라서는 꽤 많은 양의 올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바로 시원해지냐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일시적으로 비가 오니까 아마 기온은 좀 떨어질 겁니다. 낮 기온들이 34, 5도 보이다가 뭐 31, 2도 이렇게 이런 그 기온 하강은 있겠지만 이 아까 말한 어떤 열돔의 어떤 대세를 꺾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예. 통상 저도 매년 여름 매일 기온 더위와 싸우는데
방송 때문에 네네. 광복절이 지나면 확실히 공기가 달라지고 특히 22일 날 있는 처서가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공기가. 그런데 올해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20날 비 오고 나면 한 20, 21일은 조금 기온 떨어질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한 그런 원인들, 그러니까 북쪽에서 산 공기가 내려오거나 태풍으로 확 이 한반도 주변을 흐트러 놓거나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더위는 물론 서울의 36.4도가 가장 높은 기온인데 이 기온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낮 기온이 33도,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건 오늘이 16일인데 적어도 이달 안에는 지속이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9월 상순 또 9월 초에 추석이 있는데 과거에 또 더운 추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선선하지 않는다. 왜냐? 워낙 거대하게 오랫동안 가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예, 비 소식을 전해주셨지만 또 더위 기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 큰 대세를 꺾지는 못할 거죠. 예. 또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전국의 기온도 워낙에 높아서 덥지만 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고 네. 있잖아요. 이러면 습도까지도 높아져서 많은 분들께서 마치 습식 사우나에 들어 있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 여름에 저희가 다른 게 이제 동남아도 가보면 공항에 내리면 우리나라 여름 좀혹 다르거든요. 거기 확실히 남쪽이니까 위도상으로 더운 건 틀림이 없는데 근데 올해 우리나라 여름철을 보면 동남아보다 더 맞습니다. 제가 아는 동남아 지인이 야 처음 한국의 여름을 겪는데 이렇게 한국이 덥냐고 깜짝 놀라면서 자기네 나라 저 남쪽 보다 더 덥다고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 확실히 저도 이번에 올여름에 비가 오는 형태나 자 우리나라 여름철에 폭염과 소나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올해 다르냐면 아까 말한 열대야일수 습도가 높은 거하고 그다음에 동남아에 가면 스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낮에 해가 뜨면 뜨거운 공기가 확 오전 동안 달궈지면서 오후 되면 오후 한 4시, 5시 되면 어김없이 한 30분 확 쏟아붓고 말짱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반복이 되는데 올해 우리나라도 여름철에 소나기라는 게 있습니다. 소 등을 나눌 정도로 국지성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여름철에 내리는 소나기는 기상학적인 이론상 찬비입니다. 콜드 레인이라고 해서 따뜻한 공기가 일사에서 올라가면 예. 상층의 찬 공기를 만나서 응결하고 그게 떨어지는 게 소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나기 내린 뒤에 약간 선선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동남아의 스콜은 비가 온 뒤에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선선하지 않고 계속 덥거든요. 그리고 올여름에 그런 비들이 여러 차례 내리고 최근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상하층간이 아주 더운 공기에 휩싸여가지고 키가 작은 그룹. 그러니까 더 올라가서 냉각이 되기 전에 바로 그냥 비로 내리는 그런 형태의 비가 내리는데 이걸 보고 이제 동남아의 스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또 그래서 확실히 변한 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네. 흔히 이제 열섬 네, 현상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이 폭염과 열대야의 영향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이 더 기온이 높은 거는 다 우선 아스팔트 포장이 다 돼 있죠. 우선 열을 내뿜는 자동차가 많잖아요. 우선 에어컨에 그 실외기가 많잖아요. 밖으로 열을 내뿜는. 네네. 그래서 도시가 당연히 그 어떤 전원보다 교외 지역보다 높은 건 틀림이 없는데요. 자, 그런 원인들은 뭐 어김없이 올해도 나타나고 있어서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26일, 제주도가 31일로 제일 많고요. 두 번째가 서울이 열대야가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예, 뭐 조금 전에 소나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가 심하게 네네. 치기도 합니다. 뭐 시간당 30mm 이상의 소나기 강하게 내리는 곳도 있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우리나라 원래 더웠던 여름에 그렇게 공기가 뜨거워지고 강한 일사에 의해서 공기가 가열이 되고 그게 상승해서 상층의 찬 공기를 만나면 상하층 간에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치고 그 비가 내리는 형태가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 패턴인데 예. 요즘에 들어서 그게 빈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 지구 온난화로 대기가 따뜻해졌고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역시 또 평년보다 따뜻해졌고 특히 서해, 남해, 동해 그러니까 저 태평양처럼 오픈 시가 아닌
이렇게 폐쇄된 공간인 서해, 남해, 동해에 해수면 온도가 굉장히 따뜻해졌거든요. 자, 이러니까 상하층 간에 그런 어떤 뜨거운 공기 속에 우리나라가 놓이게 되고 그 속에서의 폭염 열대야 폭우들이 그 소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로 올해로 끝날 것이냐? 그러지 않고 여름 기온은 계속 높아질 테니까 예. 뭐 또 계속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대야 폭염 이야기를 해봤다면요. 이번에는 녹조 이야기를 해볼 네네. 텐데 환경부가 오늘 대청호와 보령호에서 올해 처음으로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이 녹조의 원인도 결국에는 네. 폭염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조, 적조 생물들이 그 번식하기에 좋은 그런 어떤 수온을 이 강한 햇빛이 만들어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강이 흐르지 않는 그 낙동강 같은데 녹조, 또 바닷가에 어떤 적조 이런 현상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당연히 기온이 높은 그런 어떤 탓입니다. 그래서 저런 현상은 결국은 태풍이 와서 바다를 확 뒤집어주지 않는 한 예.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 더위가 녹조 이런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네네. 아닌데 더위가 금방 가시지 않을 거다라고 네네. 예측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녹조 현상도 계속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만 이미 생겼잖아요. 예. 저게 해소되려면 태풍이 와서 예. 비를 내리게 하고 그래서 식혀주고 바닷물이나 강물을 그다음에 뒤집어 놓고 이래야 되는데 자 그때까지는 저 녹조 적조는 계속이 될 거고요. 자 내년 여름에도 이런 식의 또 무더위는 이어질 테니까 저 환경 문제 그 바다의 적조 문제도 심각한 문제도 자 적조가 되면 그 바닷가에 지금 굉장한 그 양식장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큰 피해를 주는 그렇죠.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온열 질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5일 기준 온열 질환자가 2,652명으로 네.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206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네. 일단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네. 어떤 점을 좀 주의를 네. 해야 될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보죠. 그 정부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태풍, 홍수, 뭐 강풍 뭐 이런 것만 재난으로 봤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폭염은 재난으로 보지 않다가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채택한 게 얼마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폭염이 심각한 문제인데 2003년 유럽에 폭염이 닥쳤을 때 소리 없는 살인자, 전쟁이 나지 않았는데 3만 명이 소리 없이 사망을 합니다. 자, 이게 가시적으로 무슨 어떤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태풍처럼 뭐 파도가 높게 친다거나 비가 많이 온다거나 강물이 넘친다거나 그 바람이 불어서 뭐가 날아간다거나 이러지 않는데 조용히 노약자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자들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그 기저질환자 노약자인데 문제는 그 아까 말하는 홍수나 이런 건 그 자리를 대피하면 돼요. 높은 데로 올라가거나. 자, 이 폭염 문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서늘한 곳, 그러니까 결국은 냉방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러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이제 정부가 신경을 써야죠. 그래서 이런 폭염 문제가 심각한 게 온열 질환자 이제 네. 그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예,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또 사망자도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네. 이 중에서 일사병 그러니까 열탈진이죠. 이게 네. 온열 질환자 전체의 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네. 있고 네. 또 그다음이 열사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사병, 열사병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온열 질환들 그러니까 고온 때문에 생기는 증상인데요. 예. 일사병은 이제 막 격렬한 운동이나 뭐 노동을 해서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네. 그러니까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열은 그렇게 갑자기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그 체온이 한 40도까지 급히 오르느냐, 얼굴이 붉으면서 뜨거우면서 체온이. 그러니까 가장 열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느냐, 체온은 그렇게 안 올라가는데 의식이 없대거나 이런 증상이거든요. 자, 일사병은 빨리 어떤 전해질로 된 음료수나 물을 공급하면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자, 네. 일사병은 그 급격히 체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온 중추 신경이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어. 자, 체온이 높아지면 간, 뭐 콩팥 이런 신경계통에 문제가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게 열사병입니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점은 체온이 높아지느냐, 체온이 그래도 안 높은데 의식이 없거나 이제 이런 차이인데 수분을 탈진했느냐, 뭐 체온 조절 기능이 상실했거나 이제 이런 차이점입니다. 예,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증상을 네. 느낀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그래서 시골에서 노인분들이 혼자 나홀로 농사를 지면 네, 안 일단, 됩니다. 예. 왜냐? 자기는 의식이 지금 잃어가고 있거든요. 의식 불명, 혼돈, 구토 뭐 이런 어지러움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그 작업을 할 때는 두 명이 이일조로 해야 되고 혼자 있을 때는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어떤 강인한 그런 어떤 의식 아니면 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두 명이 같이 일하는. 만약 혼자 있을 때 그런 증상이 좀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죠. 어디 시원한 데로 가거나 네네. 누구를 빨리 불러내거나 이런 그 구원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또 일본에서는 태풍 때문에 네. 비상인데요. 우리나라는 태풍 소식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태풍까지 밀어낼 정도의 기록적인 폭염 네.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아까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기상학적인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열돔에 갇혀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올해 또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8월에 들어서 5호 태풍, 6호 태풍, 7호 태풍, 8호 태풍이 연달아서 그냥 거의 비슷한 구역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뭐 필리핀으로 가느냐, 대만으로 가느냐, 한반도로 오느냐, 막 일본으로 가느냐 이제 이러지 않고 바로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 지향료를 따라서 계속 그 중에 5호는 일본의 북부를 통과했고 많은 비를 뿌렸고 6호와 8호는 뭐 일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그쪽으로 향해서 갔고 지금 7호가 아마 이 시간에 지금 동경쯤은 난리가 났을 겁니다. 많은 네. 비로 그 상륙하거나 관통은 하지 않지만 중심 부근에 동경에 가장 가깝게 스쳐서 오른쪽으로 전향을 해서 멀어질 거거든요. 자,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오지 못한 것은 발생을 상당히 동쪽에서 그 발생을 했고 그 발생 위치가 예. 그다음에 아까 그러면 왜 거기는 4개나 막 연달아 발생했는데 이쪽은 왜 발생하지 않았냐? 아까 그런 원인들 필리핀 동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이쪽 매우 그 안정된 고기압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소용돌이가 그 수증기 덩어리의 소용돌이가 태풍인데 그런 소용돌이가 그러니까 팽이채로 팽이를 쳐줄 역할들을 지금 이쪽에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계속 이대로 여름 태풍 없이 보낼 것인가 우리나라 쪽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분명히 저 7호가 가면 당분간 적어도 한 며칠 내에 금방 다시 8호까지 지금 생겼는데 예, 예. 9호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그 필리핀 동쪽에 그 어떤 몬순 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용돌이 지금 자리하고 있거든요. 자, 그 중에 하나가 태풍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발달한 저기압으로 20날 우리나라 쪽으로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는 그런 그 저기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으로 이름이 붙여지려면 중심 부근에서 초속 17m 이상의 바람이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 미달이 되겠지만 20날 상당히 강력한 저기압이 우리나라에 접근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던 비가 오는 게 그런 부분이. 원인이죠. 예, 그런데 그 뒤에 지금 태풍에 통상 발생하는 태풍 발생 구역은 해수면 온도가 30도 가량 되거든요. 31도, 30도. 자, 태풍은 수온이 27도 이상이면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지 때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가장 많은데 그것이 극적으로 더 가장 고온이 나타나는 게 9월 달입니다. 이 태풍 발생 구역은.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16일 보내고 나면 9월에 들어가면 더 바닷물의 온도가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태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8호밖에 안 생겼지만 그 통상 1년에 한 25개 내지 26개 발생하는데 앞으로 뭐 그 나머지들을 분명히 채울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 1개 내지 2개는 분명히 우리나라까지 접근을 해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앞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끝으로 이제 질문을 드려보면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가을 태풍도 상당히 많이 네.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태풍이 적었기 때문에 네. 가을 태풍도 적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전망하기 좀 어렵다 이제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자연현상에 우리가 숫자가 모자란다, 숫자 채우자, 막 많이 만들자 절대 뭐 그러지는 않을 거지만 네. 숫자적으로 그 어떤 일년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숫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이성 때문에 그 8월까지 현재까지 이쪽에 태풍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8월 하순, 그다음에 9월 달, 또 요즘엔 10월 한 상순, 한 10월 10일까지는 태풍이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이제 태풍의 계절입니다. 앞으로 남은 건. 그래서 폭염의 계절이 가면 이제 태풍의 계절을 또 맞이하는 그런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기록적인 열대야 폭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